거죠. 이제 그게 이제 농촌과 도시가 무슨 뭐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 80%가 거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새마을운동으로부터 다 그래 그래도 너만은 대학을 졸업해야지 이래가지고 땅 팔고 소 팔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게 왔는데 이게 좀 어정쩡한 거죠. 와서 살긴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정이 없는 게 도시에 살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문에 맨날 또 시골에는 내려가요. 아무런 기여를 한 것도 없지만 자기의 고향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한 사람씩은 전부 다 이 핏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농촌이 변하는 걸 보지만은 그래도 내가 돌아갈 집은 아파트가 있다는 식을 가지고 안심하고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 관계만 남지 이제 본질은 다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로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역전되고 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민들은 그래서 도시에 살지만 도시의 체험에 무진장 빈곤한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주택난이나 그 도시적 문제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거든요. 고대 로마. 유럽은 사회 자체가 도시 사회에 부르주아라는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르주아라는 말도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품을 부르그가 이제 동네고 주아가 좀 말장난 같은 건데 불어로 기쁨이거든요. 마을에 있는 영주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조금은 상인들이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공예품 같은 거 갖다가 성주한테 바치고 그러면서 상업자본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데 그러니까는 상업자본과 도시인들이 결합해서 서서히 도시를 만들어 나간 역사가 서양사인데 한국은 도시의 역사의 체험이 무진장 미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3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저렇게 개판이 돼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시민단체가 나와가지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의 기본은 걷는 건데 걷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걷는 도시를 만드는 시민단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야만의 도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우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농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들이 오직 중요한 관심은 승진과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뭐 충청도에서 온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살고 8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빨리빨리 이사했을 때 그래야지 돈 벌고 이쪽 동네로 이사해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노마드로서 살면서 이게 돈은 직장에서 버는 게 아니라 집을 옮겨가면서 버는 게 최고의 효율성이 있다. 전 국민이 지난 30년 동안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가치가 공간에 따라서 등락폭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떤 것보다 높다는 것을 전 국민이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그 집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집으로부터 단절된 최종 결정판이 이제 노마드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그 단절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언어의 창고 속에 건축적으로 대화할 것은 없고 돈의 대화는 가능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사실 어제 개성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오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왜 눈물이 자꾸 나가요. 이거 한 40분 가면은 개성인데 이게 뭐 눈 뜨고 못 봐요. 30만이 사는 도시를 정지시켜 놨어요. 버스 12대 다니라고 이렇게 그 순간은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거죠 도시. 전부 다 뒷도로에 있고 가끔 몇 명 가지만은 시커멓고 작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근데 얼룩덜룩한
이 현대 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12대가 쫙 해서 그 회색에 정말 회색에 처절한 도시를 휘젓고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밥 처먹고 이러고. 근데 건물 앞에 건물들은 뭐 그래도 여러 가지만 그걸 봐주겠는데 그 틈새 골목으로는 그냥 낮은 개화도 아니고 이게 청석 돌로 만든 거거든요. 비닐같이. 시커먼 애들이 이렇게 내다보는데 정말 이게 뭐 눈 뜨고 못 보는 거지. 도시를 관광객을 위해서 하루 종일 내놓는 거죠. 이렇게. 군인들이 딱딱딱딱 지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건축가냐 건물 보면 알죠. 얼마나 열악한지 눈 뜨고 못 보고. 한옥도 그냥 콘크리트로 해놓고 나무 몇 가닥 해놓고 페인트 칠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한다고 이제 여기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런 사회가 60년 동안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냐. 저는 그런 아주 그 뭐라 그러나 아주 그냥 자살하고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버스에서 탁 내린 순간에 이 현기증이 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여기가 잘 사는 건지 저쪽이 잘 사는 건지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하루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가 지옥이 어디가 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동시대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거는 정말 끔찍하다 못해.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개성 한 번씩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개성은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 모양이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북 대화 대화잖아요. 그때 남북 대화라는 걸 한 놈들이 전부 다 증오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대충 형식적으로 한 것이지 인민은 개탄인 거죠. 금강산 관광도 그래. 저도 한번 갔다 오고서는 정말 저주했는데 그 온정리라고 마을에 철조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있는데 가운데 철조망을 친 거에 버스 다니도록. 그 얘기는 왜 아무도 안 해줬는지. 그래서 이쪽 마을에 철조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가려면 기다리는 거지. 버스 지나가니 군인들이 서 있고. 그 나라는 금강산 관광에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도시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철조망 친 데로 가가지고 거기 현대가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또 와서 철조망 와서 배에서 자고 또 가고 그러는 거죠. 해금강까지는 철조망으로.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남북이 가릴 것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개성에서 똑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건데 대화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중적 뭐라고 그러나 사회평이라고 그러나 전 세계에 체험하지 못한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인간의 짐승화와 여러 단절을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 모순이 하나 있고 남북 분단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숙제가 이게 아직 풀지 않은 숙제가 저쪽에 북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치든 무엇이든 대화든 무엇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해야 되는 일은 잘 살고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논의를 이렇게 빨리 개막시키지 않으면 전부 다 딴 데로 가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소통할 수 있는 근본적 언어의 창고가 비어 있어가지고 정의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하는 집하고 어른이 생각하는 집 다 다르고 통일도 다 달라요. 북한 문제도 다 달리고 쉽게 얘기하면 공유하는 건 없고 지난 60년 동안 취향만 난무해가지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는 가치가 지속되고 거기에 공감하고 그러면서 문화가 하나의 가치로. 근데 문화가 어떻게 가치로 되느냐? 삶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통. 옛날에 다 그런 거죠. 일상적이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누적되고 왜 누적되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가치가 되고 문화가 되고 그래서 공유하고 그런 아주
흐름을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는 계절적 취향은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창동이 대표적인데 난 누가 뭐래도 스페인풍이 최고더라 이 새끼들아. 그냥 무조건 갖다 베껴가지고 나는 그래도 모던한 아주 미니멀한 건축이 좋지. 그래서 요새 벼락부자 아줌마들은 이제 미니멀한 건축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고 하얀 페인트 칠하고 그냥 들어가면 사람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 그런 고상한 집 이런 생각. 그러니까는 집에 대한 또는 도시에 대한 농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공간의 이 관계 속에서 정의가 다르다고 하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다른 것이죠. 그런 나라에서 공간에 대한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잠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 20년, 30년 이게 이제 타임. 이거 100으로 봤을 때 25로 잠정적으로 하는 거죠. 잘못 그릴 것 같고 여기서 와서 하니까 학교 교실이 아니라 그런지 코드를 찍어. 콘센트에다 연결하면 예. 저기서 바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료를 하지만 이제 편의상 빨간 게 토지 집 여기는 건축비 플러스 토지값.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는 땅 위에서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땅값을 빼놓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보통의 집은 땅값이 25%고 나머지 건축비가 한 75 정도가 정상적인 사회의 땅값과 집값의 분포인데 이 보통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정도를 한 터울로 보거든요. 건축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체감되는 것은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겠어요. 가치 자체를 1년씩 지나면서 늙어가니까. 그 다음에 노후화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집값과 땅값은 저저히 이제 집값 전체는 지위 가치는 내려가는 거예요. 땅값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한국 사회는 지난 80년대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건 지금도 그런데 땅값이 차지하는 게 75%예요. 심지어는 준공한 날 75%라는 얘기는 이게 땅값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도 안 돼가지고 집값을 상회하면 어떻게 되냐? 집을 때려 부수는 거야. 아주 손쉽게. 왜냐하면 땅값이 차지하는 게 준공 시점이 75가 되기 때문에 이미 건축이라는 건 25 정도, 그러니까 전도된 이 차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25에서 30, 뭐 이게 집값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 저기 자체를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 자리 잡힌 사회. 근데 이게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땅값이 토지의 가치가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건축 문화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그럼 어디에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가 하면 땅에.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는 25% 정도가 이 토지, 그다음에 농지 이렇게 되고 75%가 산이기 때문에 이 25%뿐이 안 되는 국토 중에서 도시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도시로 나가는 토지, 그다음에 농지 빼고 나면은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땅을 선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를 수뿐이 없는 거죠. 이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존에 그러면 도시를 철거하면 땅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제 토지개발공사라는 데가 어디든지 땅이 될 만한 걸 찾아가지고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토지를 주택공사한테 주는 거죠. 또는 개인 회사에게 팔고 그러면서 분당이나 뭐 이런 도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 이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신도시 하나 만드시죠. 분당 바운드를 치는 겁니다. 요거는 신도시 용역. 그 마을들이 여기저기 있고 수천 호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냥 보상해주고 여기다가 도로 이렇게 만들고 대기업에게 파는 겁니다. 삼성, 대우 뭐 야, 너 요거 갖다가 아파트 좀 설계해. 넌 요거 갖다 해. 그럼 이 사람들은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건축 설계사무소에다가 8만 평 뭐 5천 세대 한번 그려봐라. 일주일이면 다 해요. 설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투시도라는 걸 그려요. 투시도는 그림이죠. 이거 가지고 분양하는 거죠. 모형 가지고. 그럼 요 돈을 대기업한테 주고 대기업은 토지개발공사에 돈 주고.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민초들의 돈 가지고 땅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토지개발공사가 그래서 땅은 적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땅을 개발해가지고 팔아 넘기는 그 두 개의 공사가 그럼 민초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 장사를 하는 거죠. 전국의 토지개발공사에 지사들이 생기면서 이것 자체를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래서 모든 공사를 민영화하겠다 뭐 지금 그런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런 구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 있는 구조 때문에 집 건축이라는 것이 아주 열등해지도록 되어 있고 사회 구조 자체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가에는 이런 공사들을 만들어서 땅을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대기업과 손잡고 끼리끼리 헤쳐먹는 일을 지금 30년 반복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다 비켜나가는 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을 수선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 와서 이거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수선하면 이제 이 선이 좀 올라갈 수는 있죠. 조금. 죽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 집을 계속 유지 관리한다는 거죠. 집값을 고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계속 투자하는 것이죠. 이제 보통은 이제 75%가 아니라 뭐 50% 반 이상이 땅값이니까 그래도 이것이 서서히 올라가는 구조를 보면 15년 뭐 20년 안팎의 땅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건축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이제 이런 현상이 없는데 그냥 있는 것을 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살면 좋은데 왜 그러냐?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는 수많은 세월에 차등을 두고 생겨난 것들의 중충적 존재 그게 도시의 매력이거든요. 19세기 것도 있고 20세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부닥칠 수 없는 세월이 부닥쳐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매력일 뿐만 아니라
도시다움이죠, 그게. 근데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이제 저 땅 문제 때문에 그런데 땅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문화재도 때려 부술 백성인 것이죠. 땅의 효율적 사용이라면 문화재도 때려 부술 만큼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좀 열악하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도심 한가운데를 옛날 한옥이고 뭐고 골목이고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높이 지었거든요. 저게 이제 10년 있으면 저거 보면 제가 보면 이제 슬럼화가 되고 돈 있는 사람 다 이제 숲이 있는데 뭐 이런데 지금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농촌에 이제 가서 자기들만의 맑은 공기 속에 맑은 물을 먹고 맑은 나무를 먹고 살 수 있는 데는 다 도망가겠죠.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지금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그 공간에서 대화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초적으로 그런 아주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또 다른 모순이 하나 있는데 이제 본질은 그렇게 바뀌어서 단절됐는데 그래도 한국인 백성이 계속 그런지 새벽에 처음부터 뒷동산에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산을 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꽃 피면 근사하다. 내려오면 짐승이 되는데 산에만 가면은 신선이 뭐 아주 신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선이 되는데 그 순간만 그런 것이지 그걸 어떻게든지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증폭되는 것이죠. 네. 돈으로만 살 수 있으면 내가 산도 사버리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산에 수양하고 교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욕망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은 독점 욕망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욕망이 뭔가 하면 자기만큼은 영생을 누릴 것 같은 건강. 그래서 산에 궁극적으로는 이 교감하고 뭐 섬세한 교류가 있고 소위 자연과의 대화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 있겠지만 창피하니까 근본적으로는 자기 건강 뭐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산이 개인적 건강의 유지 관리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이제 소멸되고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순적 존재들이다. 자연에 대한 큰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에 내려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근본적인 게 저는 아주 그 자기 부정적 역사에 토대가 있다고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다 다른 또 한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왜 그런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할 수뿐이 없는데 건축가지만 하여튼 건축가의 직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설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집이다. 집이 뭔데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시비 붙어가지고 근본적인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뭐 5.18 기념공원을 설계 컴페티션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의미를 어디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좋은 의미만 데려와야지. 근데 그게 직역하면 사람들이 핀잔 줄 테니까 잘 포장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기술을 발휘해야 되는 것도 건축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포장하는. 그래서 제가 6.25 50주년 기념 공간 만드는데 이제 냈다가 떨어지고 5.18 공원 냈다가 떨어지고 부산 민주항쟁 내렸다가 떨어지고 제주 4.3 공원 냈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간 이제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4.3 사건이 도대체 뭐냐, 국가의 폭력으로 어떻게 민초들을 때려잡는가, 그 때려잡는 기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뭐 청년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Solidarity of Pain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학살 사건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비극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가 목숨 내놓는 것뿐이 없는 거더라고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고통에 연대하는,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거 제주 4.3 사건은 제가 제안한 것은 거기 그때까지 24,000명이 죽었더라고요. 24,000개의 돌 하나를 생명이라고 보고 24,000개를 60cm 간격으로 까는 거예요. 그랬더니 5,000평인가 7,000평들도 어마어마해요. 너희들이 24,000이라고 하는 수를 감각할 수 있는가? 24,000명이 널브러지면 이런 꼴이다, 이 새끼들. 감동적이에요. 근데 떨어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라는 5.18 광주 항쟁도 그렇고 청문회 때 정말로 쇼 같은 게 전부 다 누가 쐈냐고 하면 제가 쏘라고 그랬다고 그랬지, 지가 쏜 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수백 명인데. 일본이나 하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래도 할복 자살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놈이 한두 놈은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4.3 사건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사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한국 사회는 죽음을 죽인 사회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학살한 사회.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인데 죽음을 지난 60년 동안 삶에서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사는 것만 남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부정부패, 지역감정까지가 전부 이 죽음에 대한 반성 내지는 성찰이 근본적으로 결여되고 공간적으로 무슨 기념 공간이나 만들기만 했지, 국민 전체가 죽음에 대한, 수백만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로 애도하고 고통에 연대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역사적 반절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 경영되고 돌아가는데 천민 자본주의로뿐이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당화되는, 그러니까 정당화시킨 사회. 왜 그러냐? 죽음을 축출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북한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남한은 가장 천민자본주의의 아주 찬란한 대표 선수고, 북한은 천민자본주의가 아니고 천민사회주의의 대표적 꼬리표를 달 수뿐이 없는 정말로 천박한, 개성에도 곳곳에 21세기는 김정일의 시대 이렇게 써붙였는데 사람들이 당장 처먹지도 못하는데 김일성이 제일 높은 게 아직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개성에도 있고, 그 두 사람은 철변피한 정도가 아니라 인민을 이 지경으로 해놓고 저런 꼬리표 다는 것은 우리 동네 임대 아파트 웬만하면 똑같아요. 거기는 이제 정치 권력들이 만들어낸 독재, 우상숭배, 김일성 교주가 이제 만 살아있고 인민은 죽어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인권 문제 얘기하고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은 한국인들은 이 서양의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극단의 벼랑 끝에 와 있다. 남조선은 천민자본주의 극한에 와 있고 북조선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유일신 정도를 믿는 그런 집단.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자기들 불행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어떤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극단이 만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극단의 화해를 풀지 않고서는 이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What for the conversation? 이런 극단의 문제를 풀지 않고 소박한 의미의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는 전략으로 정말로 유효한 도구다. 그러면 이제 따져서 물어야 되겠죠. 기조. 훌륭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50년 동안 60년 역사가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이요. 집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기본이 되지 않고 이제 건축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제가 뭐 특별하게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다 하나는 무슨 집을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돼요. 뭐 음악당도 줘야 되고 뭐 국락사도 설계해야 되고 학교도 설계해야 되고 하는 것마다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학교란 무엇이냐? 감시하고 처벌하는 데냐? 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있는 데냐? 뭐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후권이 뭐 이런 여러 사람들 그런 감시와 처벌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학생들을 해방시키느냐? 교육은 그럼 궁극적 목표가 뭐냐? 우리나라 교육에 이제 우리가 받아봐서 알지만 교육의 기본 틀은 식민지 경영하듯 하잖아요. 애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데 뭐 이런 것도 몰라 이 새끼가 좁고 그래가지고 일제가 한 조선민족 침입해서 지배하듯이 선생들은 학생들을 지배 교육 전체가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방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어린이 도서관 설계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공간과 대화의 문제인데 저는 어린이 도서관을 설계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엇인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시대 정신과 역사 정신이 있어야 되고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묻느냐.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시대 정신, 역사 정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이 그 크리에이티브한 것인데 그게 상상력이거든요. 그 상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크로스 오버를 해야 돼. 이렇게 횡단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보니까 통섭연구소 있는데 건축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알아야 되고 미술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영화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요리하고 하는 그 다음에 그걸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건축가는 외교관이거든요. 자기가 설계한 걸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주변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훈련 그런 교육을 또 시켜요. 학교에서. 너가 합리적으로 이것에 왜냐면 학생들이 발표하는 건 선생을 설득시키는 나한테 팔아봐라 이 자식아. 하여튼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데 어린이 도서관 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한 아줌마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4명인가가 지난 10년 그러니까 그 지하 단칸방 또 반지하에 무슨 뭐 아주 열악한 공간에서 10년 동안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한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 얘기를 한 5차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를 다 듣고 엄청나게 감동하고 그 메모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 것은 번역한 거예요. 공간으로. 이를테면 어린이 도서관에는 아버지들이 안 와요. 왜냐면 애새끼들하고 아줌마만 있기 때문에 갈 필요도 느끼지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는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애가 책을 읽고 안 나와가지고 빨리 나와라. 그랬더니 사수가 나와가지고 아직 다 아니거든요. 좀 기다리라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이 아버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고 들어와라. 안 들어오고. 들어와라. 잡고서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럼 책을 좀 읽어주라. 그랬더니 애한테 떠듬떠듬 읽어주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고 달라붙으니까는 시간이 더 오래가고. 그 다음 날도 엄마가 그 집은 일하고 아빠가 이제 애를 챙겨야 돼서 또 와서 며칠을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리를 10,000원 주고 시장에 가서 사서 코너 있잖아요. 여기 직각으로 되는데 거기서 살짝 기대놓고 여기 아빠랑 아가랑 책 보는 데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 보면 유리 뒤에다 숨겨졌어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고 그 아버지도 이제 서서히 애가 내가 책 읽어주고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애한테도 이제 이렇게 아주 뿌듯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천 어린이 도서관에는 아빠랑 아가랑이랑 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방을 조그맣게 둘이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그런 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애들이. 또 제가 공부하면서 불란서 어느 노인이 쓴 어린아이와 책이라는 걸 도정일 선생님이 이것 좀 공부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감동적인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세계인으로 태어난다. 근데 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나오면서 국민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을 국민이 되기 전에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공간과 어린아이들의 대화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건축을 공부해야 공간을 아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이 태생이 모든 이 감각의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공간, 자기들을 에워싸는 공간, 어디서 집중할 수 있는지. 애들은 우리도 어려서 보면 밑으로 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던 그런 이런 에워싸고 숨어 있는 공간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그 호기심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벽장에서 책 봤는데 그런 공간을 여기저기 만들어 주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은 책을 비치하고 애들이 와서 책 보는 데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 수준에서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책과 만나게 하는, 그래서 세계인으로서의 상상력을 최고조로 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간과 대화하는, 어린아이와 공간이 대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순수하게 감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이렇게 조장해 주는 것이죠. 이제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이제 그런 체험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무주에서 10년 동안 30개의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했어요. 면사무소를 설계하고 뭐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그 그림을 가져오려다가 그냥 말로 해야겠다.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본부석이 있죠. 본부석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고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앉고 여기가 이제 스탠드인데 무주 군수가 삼선 군수예요. 공설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오는 거 사람들. 공무원들만 앞에 조금 서고. 그러니까 군수가 국민들한테 니네들 군의 일인데 왜 코빼기도 안 베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깔깔 웃으면서 야 너만 본부석에 앉아가지고 햇볕 피하고 뭐 그늘 피하고 앉아서 우리가 미쳤냐 땡볕에 서 있고. 기가 막히네. 보통 군수 같으면 그게 싫으면 새끼야 네가 군수해 이러지 않고 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타입의 대화인데 가슴에 칼이 꽂혀가지고 씩씩거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다. 요새 모든 그늘은 등나무가 만들어주니까 파고라라고 이렇게 쉼터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등나무를 여기에 249를 심었어요. 이 뒤에다가 스탠드 뒤에다가 묘목 요만한 걸 갖다 심었는데 저를 데리고 여기 간 거지. 여기를 왜 갑니까? 가보면 안다. 그러니까 등나무가 요만한 게 1m를 커버린 거야. 한 1년 만에. 그래서 240kg의 이 순들 있죠. 등나무 순들이 이렇게 꼬불탕 하면서 막 허공에서 허우적거리잖아요. 네. 240kg가 허우적거리는 거 봤지? 아 이건 막 미치겠다. 물에 빠진 놈들 살려달라는 거죠. 네. 군수가 나를 데려간 거는 등나무에 집을 지어주시오. 그래서 이 스탠드의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좋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오자마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꺼운 걸 이렇게 해서 뭐 등나무 같이 이렇게 스탠드에다 이렇게 철제로 3시간 설계해가지고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서울에 왔는데 얘네들이 249가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견적하고 해보니까 재료비 1억이면 되겠더라고요. 인건비에서 2억이면 공짜예요. 그래서 무주 공설운동장에 가면 이제 이게 지금 있는데 1년 만에 이게 다 자라버렸어요. 지금 4년, 6년 됐는데 이제는 봄에 지금 딱 지금은
등꽃이 초록 등꽃이 운동장 전체에 퍼져 있는 향기도 기가 막히죠. 향기도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무주 군민들은 여기 이제 사랑의 길이 대표해서 여기 한 120m 되는데 등꽃이 쫙 핀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오려다가 제가 놓쳤는데 귀찮아서 하는 거. 집에서 여기 오면 금방인데 사무실 들러서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 올릴 수는 있겠다. 아, 인터넷 우주 한번. 군청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주군청이 아니라 사무실에다 얘기해서 이제 보내라고 그러죠. 아니면 여기서 웹사이트로 뭐. 네, 웹사이트. 아 정말 네. 잠깐 보죠. 1번. 아니 이걸 보시면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제가 얘기할 때 사실 대화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해석이 있냐? 없어? 참그 지방 아니, 저 군수란 거가 우주 이미지 옛날에는 지금 수령 역할이 그건데 참 중요한 것 그걸 같아요. 보냈으면 해가지고 잠깐만 어떻게 받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예, 저기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무주. 예, AK731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대화 얘기인데 숫자 730 군수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대화는 쌍방적이잖아요. 근데 군수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대화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대화가 가장 생산적일 때가 언젠가 하면은 상호 간에 감흥이 있을 때인 거예요. 감흥. 코레스폰던스라고 제가 그러는데 생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대화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감흥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 수준을 넘어서서 칼들이 꽂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건성해서는 안 되고 정곡을 찔러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데 제거했는지에 대해서 이 공감하는 국민이 야 이 새끼야 너만 여기 앉았는데 그건 좀 불평등한 얘기죠. 그것을 국민들이 잡아준 거죠. 이 불평등한 공설운동자. 그러면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걸 군수가 인식했기 때문에 등나무를 심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설운동장의 두 번째 디알로그의 사례는 뭐냐? 두 번째 대화는 내가 등나무하고 한 겁니다. 군수가 시켜서 갔지만 군수의 얘기보다도 더 감동적, 사람을 감흥시킨 거는 등나무 자체. 그 등나무에 감흥할 정도로 내가 뭐 감수성이 순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249라고 하는 놈이 허공에 허족되면 쟤네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 건축가가 아니더라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것이 소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과의 대화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산에 가서 그냥 내려오고 알통만 좋아지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과 대화는 정말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하고 지난번에 어느 여행 갔더니 여자인데 한 여름에 먹었는데 나무하고 얘기를 해요. 가는 데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니 뭐 어쩌고 너 뭐 하는 거냐? 저는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얘기가 들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초능력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타자가 꼭 사람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복원해야 되는 것은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서해안 갯벌에 이렇게 석유로 막 바위돌들에 가서 헝겊으로 그걸 닦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감흥인 거죠. 이래서 되겠는가.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는 절망 얘기했고 지금 희망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화만이 생산적인 대화만이 우리들의 희망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만 무주에는 등나무 운동장이 있다. 세계 하나뿐이 없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면사무소를 하나 설계했는데 이제 분서가 이것도 이제 대화였는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면사무소. 근데 그 시절에 이 김대중 정부 막 쓰면서 작은 정부를 해서 면사무소를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무원들 반발해가지고 없앨 수는 없고. 그 면사무소의 공간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도 뭐 공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원장실, 교생실, 회의실, 뭐 화장실. 면사무소를 3,400평을 지면서 그 한 4, 50평이면 되거든요. 면사무소는 나머지는 무슨 기능으로 채우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제 거기 지침에다가 정보센터, 뭐 독서실 이런데 무주 같은 안성면이라고 하는 면사무소인데 안성면에 노인들이 70% 무슨 놈의 정보센터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제 무주책이 6월 말에 나옵니다. 좀 하도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책 팔아먹으려고 쓰고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제가 안성면사무소는 내가 쓰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안성면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뭐 밥도 먹고 그러면서 막 인터뷰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대충 밥 먹으면서 뭐 면사무소 짓는다는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냥 뭐 할로 짓는다냐? 전부 다 뭐 할로 짓는다냐? 그 필요성 자체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열에 9이 주문하는 게 딱 있어요. 그건 짓지 말고 목욕탕이나 줘줘. 목욕탕이나. 목욕 안 하십니까? 하긴 하지만 집에서 쫄쫄 나오는 물로 뭘 씻는다. 그러면 목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돈 출연해가지고 대전에 가서 한대요. 100km 떨어진 데서. 그러니까 시간 돈 너무 든다. 그러니까 면사무소는 우리 필요 없고 목욕탕이나 쳐.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에 9이 전부 목욕탕 타령하고 그래서 저도 상상하지 못한 거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공중 목욕탕이 없어요. 면 단위에는. 목욕할 수는 다 있지만 이제 입식으로 전부 다 부엌을 고친다면 옛날에 부엌에서 이렇게 끼얹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럴 공간도 없고 쫄쫄쫄쫄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전부 다 더운 물에 이렇게 몸 푹 담그고 하나 둘 셋 이래야지 몸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군수에게 보고할 때 자 그럼 발표하시죠. 쫙 있는 데서 자 그럼 지금부터 면사무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예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넣어서 설계를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욕탕이야. 하여튼 처음엔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면사무소 설계해달라고 지금 누가 목욕탕 설계. 그러다가 이 군소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전부 그거 다 알라고 그러던데 목욕탕 했더니 자기가 시찰할 때마다 그 얘기를 귀에 박히게 들었대요. 근데 이게 여기 흘러간 거죠. 시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셨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정말로 면민들이 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꼭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대신에 크게는 하지 맙시다. 크게 하면 유지관리비에다가 이게 물가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공중목욕탕 면단이 없는 거거든요. 면에서 경영하려면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평이니까 작게 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맨날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홀수는 여자 짝수는 남자 이렇게 해서 하루 걸러씩 목욕하게 했어요. 조그맣게. 그랬더니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냄새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화돼가지고. 여자 때하고 남자 때하고 섞으면 냄새가 없어져. 일본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신선해지. 중년이. 신선해지. 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밭에서 일하고 나서 야 머시기야 우리 저기 반일 끝났으니까 목욕탕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몸다가 수다 떨고 제가 그걸 제안한 건 꼭 목욕탕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농촌 사람들이 빨가벗고 같이 탕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없거든 사실. 그래서 알몸으로 누가 부자인지 뭐 그래도 모르고 누가 또 다쳤는지도 알고 너 왜 안 들어와 이 새끼야 그러면 아 오늘 이거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렇고 거기에 인기 상품이 돼가지고 옆에 군에서도 목욕을 하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이거 목욕탕 증축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 그거 하지 맙시다. 근데 옆 군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하러 오는 거라고 면에서 네. 뭐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면회 이제 직원들은 물 덮이려고 새벽 6시에 순서대로 나오니까 정경 나쁜 새끼 저 새끼 때문에 일 하나 더 생겼다. 지금까지 그러는데 툴툴대. 찜질방 하는데도 툴툴대.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면사무소를 답사를 오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도 생깁니다. 그렇게. 찜질방도 옆에다가. 네, 찜질방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를 합쳐놨어요. 보건소. 목욕하고 보건소 가서 진료받고. 그래가지고 면사무소가 아니라 종합센터, 종합 패키지 상품으로 노인들이 쫄뚝거리고 뭐 보건소 저기 가고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목욕탕 문 열고 나오면 보건소고 호적청업은 좀 옆으로 가면 호적청업 뛰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또한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생산적 대화인데 내가 일을 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그냥 루틴하게 해버렸으면 목욕탕은 아니죠. 그런데 아주 짧은 대화지만 주민들하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면사무소를 지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면하는 방법은 목욕탕은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감춰가려고